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이제 앞둔 주말인데 다음 주에 우리 미국 증시 안에서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 시장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나서 우리 증시가 또 한 번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혼재된 내용들을 이제 갑자기 반영하는 그런 또 시기가 다다음 주에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좀 앞으로 우리 시장 바라봐야 될지 한번 좀 같이 시장 보는 전략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는 또 열릴 텐데요. 다음 주에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미국 내에서 나타나는 이벤트죠. 일단 FOMC 또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렇게 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FOMC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워낙에 최근에 미국 증시 안으로 금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돈이 많이 쏠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엔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실적을 좀 좋지 못하게 발표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조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겹쳤고, 그러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FOMC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담 요인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 좀 보게 되면은 조금 신중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M7 기업들이죠. M7 기업들 안에서 크게 뭐 등락을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그 밑에 단에서 일부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강하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좀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장세가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특히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을 했었던 것들 다 반납을 하고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특히 좀 눈에 띄는 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이죠. 우리가 뭐 자동차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일단 반도체 기업인데,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이던스와 예상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좀 내놓으면서 주가가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한테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원인 자체는 자동차 시장이 부진하다라는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랑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국가들한테서 계속 수요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장전 시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도 제시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근데 그 내용들을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SK 쪽에서 레거시 반도체가 그 수요가 언제 살아날지 잘 모르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수요 살아나는 게 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좀 받아들이면서, 이거 생각보다 이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네, 이거 좀 안 좋은가 보네 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내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AI 수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 경제 지표가 조금 혼재된 양상으로 좀 발표가 됐어요. 일단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대부분 좀 지표들이 부진하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예상치가 이제 73이었는데 71로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게 소비자 심리지수가 미국에 그동안에 굉장히 강했었죠. 소비 심리가 상당히 강했었고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예상치 대비 하회했고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 글로벌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서비스 PMI도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예상이 56이었는데 52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결과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은 잘 나왔는데 서비스가 좀 잘 안 나왔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조업 또 중요하긴 합니다만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서비스가 중요한 만큼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지표로 보는 요 지표 두 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심을 조금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사실 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좀 숨가쁘게 올라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왔었고 뭐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워낙에 강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워낙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왔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고 수급 쏠림이 강하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소화하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일부 좀 쉬어가면서 다음 주에 뭐 FOMC도 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제 전망들을 또 발표를 할 거고 뭐 캐펙스 투자라던가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 심리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좀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우세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롭게 신고가 경신을 하고 어제도 뭐 S&P 500 뭐 신고가 경신했다 이런 뉴스들 막 헤드라인에 보도가 되고 막 이랬었는데 거래량들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강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진행이 되면서 그쪽들만 이제 계속 잘 가는, 예를 들면 최근에 AI가 좀 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 가죠.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에너지 인프라 관련한 종목군들 네, 그런 종목들은 계속 가는데 그 외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좀 띠는 그런 흐름들이 이게 우리나라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느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기대할 만한 여지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구간대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뭐 중요한 구간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2550선 정도에서 계속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옆으로 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돌파를 좀 강하게 해주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글쎄요, 네,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힘을 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따가 뉴스도 같이 보겠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의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지수 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당분간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어떤 종목별
장세를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획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목을 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그런 시장 그리고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그리고 오히려 아니면은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예 바닥권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턴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지금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시장인데 지금 선택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요거였습니다. 메타가 뭐 종가로는 한 2% 정도 가깝게 마감을 했는데 메타가 어제 또 강력한 이야기를 했죠. 어제나 그제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잖아요. 여기에 뭐 오라클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AI 뭐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 AI 어떤 좀 이런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여기에 엔비디아라던가 여러 기술 업체들도 협력을 하겠다,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AI가 붙은 종목들,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AI가 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 흐름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좀 불을 지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메타도 마찬가지로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저커버그도 올해 AI에 최대 93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메타가 조금 엇갈리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올해 약 한 6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 정도 지출을 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출을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800억 달러 지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0억에서 650억 달러라고 하면은 기존의 시장의 컨센서스, 가이던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513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513억 달러 정도. 근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이제 캐펙스 투자를 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AI 인프라 캐펙스 투자에 좀 지출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저커버가 이제 올해가 AI를 위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대형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 AI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집행을 할 거고 여기서의 우위를 가져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GPU도 뭐 130만 개인가요? 뭐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얘기를 하다시피 작년 예상치보다 약 70% 이상 올라온 거고 올해 전문가 예상치의 30%를 상회하는 그런 그 지표를 또 발표를 한 거죠. 투자 규모를.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스타게이트 발표를 했을 때 이 스타게이트가 뭐 하나로 하면 700조 원 막 이런 식의 엄청 대규모 돈이다 보니까 이 스타게이트에 좀 환호를 한 거잖아요. 시장에서도 미국에서도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와 이거 엄청 큰 규모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여기에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여기에 그 일론 머스크가 조금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조금 질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이제 좀 태클을 거는 그런 말들을 했죠. 쟤네 돈 없다. 이거 뭐 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보된 돈 뭐 하나로 하면 한 100억 정도밖에 없다. 150억 정도밖에 없다. 쟤네 돈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 거를 좀 의식을 한 건지 저커버그가 우리는 돈 있다. 이거를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본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또 마찬가지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투자를 강력하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캐펙스 투자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스타게이트, 그리고 지금의 메타까지 지속적으로 좀 연결지어서 여러 기업들이 발표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아직까지도 대규모 이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은 여전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실적단에서도 이런 투자를 해서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집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한 인프라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이쪽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 센터에 좀 들어가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또 에너지를 많이 먹다 보니까 최근에는 폐쇄된 원전도 다시 재가동을 하고, 이전에 비용 문제로 인해서 건설을 중단했던 그런 이 대형 원전들도 다시 재건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전 관련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에너지원들에 대한 고민들,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원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천연가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천연가스를 사실 어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연가스가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무역 적자 너무 심해, 너네가 이제 그 미국한테서 모든 돈 좀 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럽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천연가스 더 많이 사자, 미국한테 무역 적자 해소하고 트럼프 심기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수송량 증가라던가 이런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연결지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기기라던가 뭐 원전,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원들은 당연하게 계속 좀 지속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신, 지금은 또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 계속 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요거 먼저 볼게요. 지금 뭐 AI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집행 단계들 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본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 확인이 되시죠. 물론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둔화보다는 계속해서 어쨌든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시장은 더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마다 또 하락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게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한 단계씩 소화를 하면서 가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뭐 둔화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고 좀 위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좀 이런 내용들을 갖다 붙이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2004년도에는 거의 20억 달러밖에 투자 규모가 안 됐었는데, 작년이죠. 2024년도가 되니까 1,900억 달러 이상으로 좀 넘어섰습니다. 1,970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이 자본 지출 규모가 증가를 했고요. 2024년도에만 하더라도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340억 달러고, 내년 가이던스가 2,49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더 늘어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 자체가 둔화되기보다 오히려 내년까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알파벳이라던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오라클, 이런 대형 기술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방금 메타도 그렇죠, 뭐 아마존도 그렇죠, 뭐 이런 대형 기업들이 계속,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형 기업들이 뭐 한 기업에서 먼저 강하게 투자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경쟁에 뒤처지면은 끝이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 시장에서 우려를 하면서 AI 수익화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리스크보다, 그러니까 과대 지출보다 과소 지출이 더 큰 리스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진짜 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지금 자본 지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GPU, 데이터 센터, 뭐 하드웨어, 클라우드 이쪽들의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게 내년까지 집행이 될 걸로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벌써 이런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날 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AI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연가스 생산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쪽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계 최초 탈원전국 이탈리아 40년 만에 원전 재가동할 듯.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가장 대표적으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스탠스를 돌아선 지 조금 됐고요.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에너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방법은 천연가스도 물론 있겠지만 원전까지 같이 지금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수원하고 그리고 한전하고 조금 이 다툼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비용적인 이전에 그 바라카 원전 이제 수주받았을 당시에 서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누가 이 비용을 좀 부담을 할 거, 초과된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원전 관련 주들에 대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위축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BHI라던가 지금 BHI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 부근이죠. 계속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정고점 쪽에서 조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는 신고가, 그 슈팅이 나온 신고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고점에서 좀 저항 맞고 매물 소화하고 있는 단계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갈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쉬어갈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쉬어가는데 어떤 좀 이유로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뭐 한수원이나 한전 간의 어떤 좀 내부적인 다툼들, 내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분?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정이 나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요 날이죠. 네. 요날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장대 양봉 좀 뽑은 날, 네, 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뭐 BHI도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천연가스라는 가스 터빈이죠. 가스 터빈 쪽, 그러니까 복합 화력 발전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기업들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 터빈 만들고 있고 BHI 같은 경우에도 이 복합 화력 발전 쪽에서의 어떤 투자나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수혜를 받고 있고 역대급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단순히 원전이라는 어떤 미래 산업 그리고 긴 기간이 걸리는 그런 산업들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선택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당연히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스터빈에 대한 어떤 수주 체결이라던가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쪽으로는 굉장히 좀 더 안정적으로 어떤 추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전력기기라던가 뭐 이쪽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덜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명확한데 아직까지 덜 올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메리트는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천연가스나 뭐 원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천연가스 쪽에서는 지금 강관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LNG는 조선이랑 LNG 이쪽은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조선이랑 LNG는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 같고, 그리고 기자재 쪽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어서 계속해서 사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데 더 좀 기회를 좀 가져가 보고 싶다, 좀 사고 싶다, 포트에 조금 더 채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접근을 하는 것도 저는 조선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좀 해소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너무 마음이 급하다, 더 하나라도 더 채우고 가고 싶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일부 비중이 뭐 100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일부의 어떤 비중만 일단은 좀 보내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흐름에 따라서 추가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가장 어떤 리스크도 줄이고 그리고 수익도 좀 많이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미포를 일단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대미포가 딱 그 구간에 걸려 있어요. 네, 딱 전저점 구간에 걸려 있고 60일선에 걸려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구간에서 해볼 만한 자리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하방이 한 11만 원 초반대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분할로 들어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네, 근데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서 뭔가 엄청난 대규모의 어떤 자금을 다 이제 몰빵을 때려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할 만한 구간은 좀 아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리스크를 이제 감안을 하고 어느 정도 좀 대응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동성화인텍이라던가 뭐 태광, 성광밴드, 네, 이런 쪽들도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 부담감이 좀 덜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관 쪽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강관들이 최근에 좀 다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은 미국 안에서 좀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세아제강 그리고 넥스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한 전고점 구간까지는 뭐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 구간까지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11,5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한 11,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그래도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틸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가장 좀 대표적인 거는 세아제강이죠. 세아제강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긴 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매물대를 지금 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인데 최근에 어떤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상단에 대한 돌파 여부도 충분히 좀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스틸이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일반 강관 종목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휴스틸이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스틸 종목들, 그러니까 세아제강이나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냥 같이 따라가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미국 안에서의 어떤 뭐 인프라 투자라던가 LNG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휴스틸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휴스틸은 뭐 미국에도 물론 뭐 공장이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풍력 쪽
에 조금 반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풍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풍력의 어떤 좀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휴스틸의 기업 가치에는 도움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초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애초에 말씀드린 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세아제강한 넥스트 뭐 이쪽으로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통신주, 네, 통신주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안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할 때 결국에는 AI가 잘 터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 기기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광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깔려야 되고, 근데 이전 완전 옛날부터 그 인프라 법안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때 그 미국에서 배드 프로그램이 좀 있었거든요. 네, 배드라는 요 프로그램이 좀 있었는데 뭐 중간에 잠깐 뭐 멈추기도 했다가 다시 시작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미국도 이미 광통신 인터넷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광통신에 대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하는 과정들이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인터넷 시장 자체가 몇 년 동안 이 케이블에서 광통신으로 전환하는 그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한에서 이번에 리포트가 나왔던 건데 미국이 현재 광통신 침투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굉장히 적은 수치, 옛날에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수치였다가 이제 이게 한 2004년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다가 지금 2024년도에는 90%까지 거의 대부분 빠르게 좀 이 침투율이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한 20%까지 올라왔던 게 한 2010년도까지는 5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2004년이 한 10% 정도였는데 거의 5배가 이제 한 5년 정도 안에 침투율이 올라온 거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더 큰 수혜가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배드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건데, 아무튼 요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거를 이번에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트럼프가 요 배드 프로그램 관련한 예산을 줄이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걱정도 일부 좀 후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배드 프로그램도 여전히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월 말이었죠. 며칠 전이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IRA 자금 집행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좀 전체적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들이 뭘까를 좀 많이들 걱정을 했었죠. 네, 근데 이런 배드 프로그램이나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 뉴딜 이쪽만 지금 언급을 해놨고 그쪽만 좀 타깃으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통신에서 일부 좀 뭐 위성이라던가 이쪽들까지 확장될, 조금 대체될 가능성들, 모든 것들은 아니고 일부가 좀 대체될 가능성들을 좀 잔존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자체는 연결이 계속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종목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에는 솔리드가 제일 강했었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뭐 따라잡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근데 거의 52주 신고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이전에 저항대 7,500원 구간대 돌파를 또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충분히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만, 여기서 조금 뭐 쉰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뭐 8,000원 이 아니라 7,500원 뭐 그 정도 구간에서 한번 좀 잡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날봉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여기 7,300원, 7,400원 요 정도 사이인데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요거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 몸통 안에 들어왔을 때는 좀 이제 쪼개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HFR이 가장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갈 때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뭐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게 뭐 이렇게
몇 거래일이에요? 10거래일? 10거래일 연속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잡기는 쉽지가 않아서 사실 요거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관련한 종목인데 좀 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뭐 에이징랜드라던가 뭐 그런 종목들이죠. 네, 그런 약간 맞춤형 칩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한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광통신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기도 한데 이제 통신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칩 관련해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게 칩 설계를 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이제 유선 통신사죠. 네, 그런 유선 통신사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올해 로열티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양산이 될 예정인데 하반기에 양산 결정이 되고 그 전까지 뭐 로열티를 좀 받는 그런 구조까지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이 살짝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이제 되돌림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네,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마찬가지로 1월 23일 날 목요일 날 만들어 놓은 봉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들은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쪽들은 계속 잘 가죠.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돌파했고 LS 일렉트릭도 결국에는 전고점 구간까지 25만 원 터치를 좀 해준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따라간 기업들이 재룡전기 그리고 재룡산업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키 맞추기 측면에서 아마 지금처럼 계속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투자 소식이나 캐펙스 투자 관련한 모멘텀이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들로도 같이 좀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좀 이제 수급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역시나 이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좀 참았다가 기다렸다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당연히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고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매매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키 맞추기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좀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휴 이후에 제가 계속 좀 보고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일라이릴리 한 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일라이릴리도 같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보노디스크가 새로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아미크레틴이라고 해가지고 요 아미크레틴이라는 게 다른 일반적인 비만 치료제, 기존까지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랑 뭐가 다르냐면 이게 또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효능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혈당까지 같이 잡아주는 기존에는 그냥 식욕만 저하하고 그러니까 식욕만 떨어뜨리는 거죠. 식욕만 떨어뜨려서 이제 그냥 안 먹게 하는 그게 비만 치료제의 기본적인 원리였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비만 치료제의 효능 그게 다였었는데 이제 아미크레틴이라는 그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새롭게 좀 공개를 한 그런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식욕도 떨어뜨리고요. 식욕도 떨어뜨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혈당까지 조절을 해주는 네, 그런 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아미크레틴 초기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시험 결과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10% 넘게 그 덴마크 증시 안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그겁니다. 좀 주 1회 주사로 맞는 약물이고요. 효능이 36주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 혈당까지 같이 잡아주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사형으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이것도 경구용도 마찬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에 한번 그 임상 성과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효능이 괜찮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일라이릴리도 같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비만 치료제를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펩트론도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비만 치료제를 크게 기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길게 가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만 치료제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여전히 보자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일단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를 언급을 일단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죠. 계속해서 이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를 전반적으로 좀 제한시켰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국채금리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장기 국채금리 요거였었는데 장기 국채금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상단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미국 국채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Y축이 이 심리가 수치화된 값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수치화된 값으로 표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높게 된다라고 하면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이 채권에 대해서 심리가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낮아지면은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그래프가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소매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 구간까지 내려왔죠. 네, 그래서 약세 심리,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약세 심리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빨간 화살표 요거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불리시 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베어리시 했을 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밴드 구간 그리고 여기는 우호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을 때의 밴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표는 이 베어리시 구간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그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얘기냐, 투자자 심리가 좀 지나치게 약세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반대로 뭐 강세가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 구간까지 극단적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제한되거나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좀 조성이 돼 있다라는 것들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지금은 뭐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상단이 좀 제한됐고 안정화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들에는 더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뭐 기존에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브릿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넥바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런 기업들도 제약바이오는 아니지만 의료기기 쪽에 좀 포함이 되지만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전히 의료 AI 쪽들도 좋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해볼 만한 위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전 전고점 구간대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고점 트라이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루닛뿐만이 아니라 의료 AI 쪽에서 의료 로봇이라고 좀 봐야겠죠.
고영이 있는데 고영은 또 최근에 워낙에 잘 가니까 또 경고딱지 있기도 하고요. 큐렉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실적이 아마 안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선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문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실적 발표하고 그러고 좀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구간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렉소는 좀 그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 또 설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